안녕하십니까. 3월 7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로써 8일째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Short time ago,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ملت عظیم الشأن ایران متین شجاع در راه سربلندی حر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شهد شهید گوارای شهادت را نوشیدم و به ملکوت اعلی پیوستم. 굉장히 크게 소리가 폭발음이 들렸고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교민들도 다 긴장을 했었습니다. 대사관에 지하공간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 피해 있었습니다. We also urge Iranian diplomats around the world to request asylum and to help us shape a new and better Iran with great potential. It's a country with great potential, as much better future for Iran. It's now beginning. It's going to be. 지금 일주일째 거의 강대강으로 이 전쟁의 국면이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공습 이후에 처음으로 대화의 조짐이 느껴지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란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중재를 시도하는 국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본인이 중재하겠다라고 본인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겠다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재에 나서는 국가들이 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어요. 그런 중재와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첫째는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우리 이란이 뭐 약해서 또는 뭐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이 분쟁을 촉발한 다시 말하면 책임자, 가해자를 명백히 지목을 해야 된다. 이란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끝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제키안 대통령이 사실은 뭐 이란의 실권자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런 얘기를 이가 나오는 자체는 그런 뭔가 이란이 뭔가 좀 그런 뭔가 전쟁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만 전쟁에 대한 책임을 먼저 인정을 해야 우리도 중재를 해볼 수도 있다라는 이제 뜻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상 이란에서도 이제는 좀 전쟁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이 발언 자체가 보통 출구 전략을, 그러니까 전쟁에서 밀리는 쪽에서 출구 전략을 쓸 때 초기 단계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 목소리가 있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밀리는 쪽에서 출구 전략을 쓰려면 이게 자기가 굴욕해서 이 종전을 선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중재국이 있어서 중재국이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들의 말을 듣고 평화를 더 좋아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전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어떤 빌드업 과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건 저는 처음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이란에서도 지금 이 전쟁의 출구 전략을 지금 짜고 있구나. 물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단서들은 달았죠. 근데 이 단서들이 어떤 까다로운 조건이라기보다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고 시작한 공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하게 된다면 굴욕적인 그 종전 선언이 되고 어떻게 보면 패배를 인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중재국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심사숙고 끝에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피해가 많지만 우리가 그 종전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의 시작 단계에서 지금 나오는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그 단서들을 조건을 충족시켜 줄 것인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항복을 해야만 한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초기에는 미국이 이번 전쟁의 목표를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농축 우라늄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그걸 운반할 수 있는 수단,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일주일여가 지나면서 지금 드러난 미국의 분명한 목표는 그것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중동에서 이란이 사실 중동 평화를 깨는 미국의 적대하고 서방의 적대하고 그러면서 이 중동의 평화를 깨는 그런 근본 원인이다. 그 근본 원인의 중심에 하메네이와 그 신정체제가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이걸 아예 협상이 아니라 그냥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과 함께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런 걸로 보면 지금 어정쩡한 합의, 다시 말하면 이란이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래 우리가 가해자야 뭐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다시는 미국에 도전하거나 중동 평화를 깨거나 이스라엘에 위협을 하거나 예. 그런 이란이 아니라 정말 중동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바뀌는 그런 모습의 이란이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은 이 전쟁을 마무리 짓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니까요. 미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아닙니까? 예.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인데 그거를 Make Iran Great Again. 미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자, 예.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란 국민과 이란 지도자가 따라온다면 이란은 원래 큰 나라고 위대한 나라고 자원이 많은 나라고 잠재력이 큰 나라니까 정말 위대한 이란으로 만들어주겠다. 예. 그러니 더 버티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으로서는 결국 지금 이란이 이제까지 미국을 향해서 적대시하고 그런 것을 벗어난 노선 전환을 한다면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항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면 이건 전쟁을 끝내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진정한 항복이라는 뜻은 미국이 앉히고 싶어 하는 사람이 최고 지도자든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정권 교체가 흘러갈 때 항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읽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초에 베네수엘라를 기습해서 예.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를 했고 미국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초기에는 이 부통령 델시 부통령이 상당히 미국에 대해서 강경 태도를 취했었는데 네.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부통령이 미국에 협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 그러면 누가 지도자가 됐든 미국에 협조하고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예. 그런 지도자가 된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하메네이의 노선을 따르지 않고 정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화해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 화해하고 예. 과거와 같이 뭐 헤즈볼라라든지 또는 이 뭡니까 후티 반군이라든지 그런 노선들을 대리 세력들을 통해서 계속 중동에서 이스라엘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하고 흔드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네. 핵도 내려놓고 정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모두 평화로운 그런 의지를 가진 지도자 그런 정부가 세워진다면 그건 오케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트럼프와 미국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게 뭐 3주가 되든 5주가 되든 9월이 되든 예. 계속 그렇게 될 때까지 이어가겠다라는 것이 지금 미국이 발표하는 입장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의 차기 지도자와 관련해서 미국이
직접 관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body said, on a scale of 10, where would you rate it? I said about a 15.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Is the president considered at all kind of how he views a U.S. role, if any, in Iran post-conflict?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is actively considering and discussing with his advisors and his national security team. 백승훈 연구원님, 방금 이제 문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미국이 원하는 항복은 미국이 밀고 싶은 후계 구도 작업이 될 것이다. 그게 곧 원하는 항복이 조건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란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만 그 앞에 얘기를 더 덧붙여야 될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중재 얘기를 끝내는 게 밀리는 측에서의 출구 전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기는 쪽의 출구 전략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한테 미국이 무조건 항복해라 해서 하지 않았을 때 핵폭탄을 던뜨려서 전쟁을 끝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똑같은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쟁의 종료권을 내가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면 전쟁을 끝내고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레빗 대변인이 이렇게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란은 더 이상 미국에 위협되지 않은 상태가 되면 그 자체가 무조건 항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뭘 해주면 이런 게 아니라 이란 너는 이야기를 줬다. 네가 핵을 포기하고 하면 우리가 종료를 우리가 해주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래도 우린 상관없다. 우리가 공격을 해서 우리가 전쟁을 종료하면 그때가 전쟁이 끝나고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이게 전쟁이 길게 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양쪽이 출구 전략을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이란 쪽에서는 이미 중재국들이 이렇게 있어서 내가 중재국의 말을 들어서 우리 이란은 공격을 당한 피해자지만 우리가 그 중재국의 말을 듣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종전선언이 패배가 아닌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차원이었다라고 하는 스토리 메이킹을 가는 거고 서사를 만들어가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이제 완벽한 무조건 항복해야 된다라고 딱 던진 것은 종료권을 내가 독점해서 내가 판단했을 때 끝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전에 보도에 나온 것처럼 10점 만점에 15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우리가 이란한테 원하는 것들을 다 했다. 우리는 지도부를 다 와해시켜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빌드업 과정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원하는 것들을 성공을 했으니 이제는 종전을 선하고 떠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빌드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월에 12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일 전쟁을 갑자기 종료할 때도 우리가 이란의 핵을 다 불능화시켰다. 우리는 승리했다고 딱 하고 나갔거든요. 그거를 생각하면 이 무조건 항복해야라고 던지는 이 수사는 다양한 분석이 있겠지만 이건 내가 이 전쟁의 종료권을 독점할 거고 미국이 원하는 결과물이 다 됐을 때 우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출구 전략에서의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구 전략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모스타바 하메네이를 우리가 인정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처음 여기 그 이란을 쳐들어 들어갔을 때 세 가지 자기네들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핵 능력을 약화시키고 이란이 계속 위협을 하는 탄도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그런 비대칭 전력을 와해시키고 해군을 절멸시키겠다. 해군 절멸됐고 지금 탄도미사일이나 그 드론 능력 많이 억제됐고 지금 심지어 그 능력들을 운용하는 카메네이까지 사살시켜서 최고 지도자였던 어떻게 보면 완벽한 우리는 승리했다 하고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는데 만약에 모스타바 카메네이가 최고 지도자가 되면 그 승리의 그림을 약간 갉아먹는 그 승전을 갉아먹는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맞죠. 왜냐하면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고
아야톨라 카메네이는 이미 86세의 노인이었고 전립선만도 있다 그러고 이제 2년 안에 죽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벌써 2, 3년 전부터 과연 카메네이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해서 고민이 많았던 리더인데 예. 그리고 모스타바라고 하는 사람은 카메네이가 살아 있었으면 절대로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었고 부자 계승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를 사사람으로서 예. 그래서 오히려 모스타바가 들어오고 모스타바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 이게 뭐야 늙은 카메네이가 가니까 팔팔한 카메네이가 돌아왔네 더 강력한 카메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했다고 출구 전략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정도 갖고 하면 우리 승리를 주장할 수가 없네라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스타바만 안 된다라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돼도 상관없다. 종교 지도자가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이 왜 저런 수사를 가지면서 출구 전략을 짜고 왜 미국이 이런 서사를 하면서 출구 전략을 짜는데 모스타바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고 모스타바라고 하는 그 카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모스타파 하메네이만 아니면 돼. 다른 사람은 앉아도 괜찮아. 이제 이런 거라는 건데 일단 미국에서 생각하는 그림은 이제 과거 베네수엘라 그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란과는 또 상황이 다르다. 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또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이란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이 옳았다. 그리고 이 전쟁은 트럼프의 위대한 성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은 트럼프가 생각하는 것이고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중동 평화라고 하는 것은 중동의 분쟁의 불씨, 위협의 요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예를 들어서 자유민주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위협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 프랑스, 영국 핵무기 가지고 있지만 위협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미친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말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면 이거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적어도 그건 제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란이라는 세력이 강한 상태로 유지되면 호르무즈 해협은 언제든 위험하고 그것은 국제 정세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그걸 주도하는 지도자를 변화시키고 예. 이게 사실은 이번 작전을 시작했던 목적이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는 데 있어서 힘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 부분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 8일 동안. 예. 그래서 앞으로 뭐 4, 5주면 완전히 완성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네. 지금 힘이 제압이 되고 있거든요. 그건 이란의 지금 반발, 저항의 수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방금 이제 중재와 관련된 그런 언급이 나왔다고 하는 점만 봐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힘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이란 내의 의견, 다시 말하면은 여론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시도들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북부 지역에 크루드 반군을 들여보내서 네. 이란의 대응 역량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예 의지를 꺾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혁명수비대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아직은 저항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오히려 다른 목소리, 현실적인 목소리들이 더 큰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출구 전략이 나오는 것도 결국 그것과 연관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물론 이란과 베네수엘라를 일치시켜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차이가 분명히 있고 예. 또 덩치도 크고 신정 체제를 오래 해왔던 국가라고 하는 점에서 네. 베네수엘라 모델로 간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사실 전쟁을 치른 건 아니에요. 지도자만 콕 집어서 핀포인트로 했을까요? 데려온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의 의지가 지금 이제 이루어졌고 이게 사실은
이란을 향한 메시지를 하면서도 헤그세스 장관이라든지 그 언급을 보면 이 메시지가 다른 나라에도 계속 이 메시지가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동안 이란을 포함해서 베네수엘라도 미국을 적대했고 미국과 여러 가지로 분쟁이 있었었고 예. 그 외에도 또 다른 나라에 주는 메시지들도 같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기왕 칼을 뺐기 때문에 네. 이걸 마무리 지으려면 적어도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지금 미국 내 여론이 좋지 않은데 예. 만약에 트럼프의 구상대로 이 중동 지역에서 정말 그런 분쟁 요인,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중동의 지속적인 평화가 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면 예, 예. 그렇다면 이거는 네. 그동안의 많은 비난과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 오히려 여론이 전환될 수 있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예. 거죠.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이 미국 이란전이 언제 끝날 것인가? 혹시 또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분위기상으로는 그래도 빠른 시일 안에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잖아요. 예. 2022년 2월 24일 침공을 했을 때 아마 러시아의 계산은 한 달 정도면 우크라이나 뭐 그때 당시 절대적인 그 군사력 대비를 봐도 예. 아마 끝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이게 지금 4년이 넘었잖아요. 이게 끝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전쟁이라는 건 전쟁을 좌우하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처음에 의지가 없을 거라고 봤는데 의지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자신의 능력은 제한됐지만 미국과 나토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했어요. 예. 그 힘을. 그러니까 그 힘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압도적으로 했는데 피해가 커졌잖아요. 예. 이 능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근데 그 능력을 도와주는 그 장본인이 북한의 김정은이었어요. 이 군수 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쟁이 좀 길어지는 겁니다. 이게 의지와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란의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 이란 편에 섰기는 했지만 물리적으로 지금 도와주는 건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이란이 과연 언제까지 혼자서 네. 미국과 이스라엘과 국제사회 주변 많은 이 나라들도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이걸 지속할 수 있겠는가? 아마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장기화되기보다는 의지는 있지만 네. 의지를 뒷받침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네. 결국은 부족한 쪽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적당한 그런 어떤 일종의 그 페이스메이킹이라는 이 페이스쉐이빙이라고 부르는데 네. 체면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상황에서 그걸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예, 백승훈 연구원님께서는 아까 앞서서 이제 먼저 이 전쟁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 4, 5주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 안에 끝이 날 거라고 보세요? 그 안에도 끝이 날 수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4, 5주를 얘기했지만 그보다 빨리 끝내면 자기의 성과라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뛰어났기 때문에 4, 5주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2주 만에 끝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나 그 여태까지 했던 그 대중 뭐라 그럴까요? 담론 싸움에서 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네. 4, 5주라고 하는 것 그게 이미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소장님께서 맞는 말씀해 주셨는 게 그 능력으로 보급으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어제 보도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우리 주한 미군에서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이제 그 반출된다기보다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배치된다, 이동된다라고 예. 하는 것은 이제 이 얘기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9월 달까지 끌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9월 달까지 쓸 수 있다면 왜 이 전략 자산 물물을 딴 데서 끌어당겨서 써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며 젤렌스키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우리가 드론을 줄 테니 그 요격 미사일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거랑 바꿔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왜 걸프 국가들은 우리도 지금
저희 팩3 그리고 무슨 저기 그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장에서 나오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공급이. 그러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지로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그런 능력과 보급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도 그래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 게 이번 5.1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 돈으로 5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매번 전쟁이 늘어날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마가 세력들이 지금 이 전쟁이 9월까지 늘어지고 전쟁 비용이 계속 부과되는데 과연 그것을 버틸 수 있을 것인지 9월 달이면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되면 원래 중간 선거는 전쟁이 그 선거의 요인이 아니라 실업률, 그다음에 유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중간 선거의 아주 핵심 지표였거든요. 근데 전쟁을 이렇게 끌고 돈을 지금 100시간만 지났는데 기존에 있었던 비용 플러스 추가로 들어간 게 4조라고 하는데 이 돈을 계속 9월 달까지 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너무 워딩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동 전문가로서 지금 그 크루드족을 사용해서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워딩도 실제랑은 괴리가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은 항상 조금 여러 가지 그 과장을 하고 그 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만들어내고 상대방을 혼란시키는 그런 효과들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9월 달까지 한다, 4주, 5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말 행간을 봐야 되고 실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능력이 되느냐, 보급이 그 정도 전쟁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좀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봐야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실제와 그 아마 중간 지점에서 있을 정책, 미국의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적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아까 이제 주한민국 전력이 오산으로 오산기지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게 중동 사태의 장기화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고 한 건지 뭐 다음 주에 또 한미연합훈련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방공망에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네,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사에는 사령관이 미군이면 부사령관은 한국군이고 참모들이 함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중동 정세 또 거기에 따른 북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한미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고 사실 작년에도 12일간 이란을 때릴 때도 주한미군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엇 일부 부대, 2개 부대가 이동을 해서 대비를 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갔느냐 아니면 가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이냐 수송기들이 지금 C5C 17이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 국방부에서도 주한미군의 움직임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다만 한미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이 유지되고 있고 그런 전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대비를 함께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과거와 같이 우리가 주한미군 일부 부대가 빠진다고 해서 우리의 방공망이 뚫릴 정도로 허술하거나 부족하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urther action to reduce pressure on oil is imminent, and the oil seems to have pretty much stabilized. And in the long term, the actions we're taking will dramatically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region and oil prices and stock markets and everything else. يعني إذا استمرت الحرب لا سمح الله العراق سوف يخسر معدل 3.4 مليون برميل إنتاج في اليوم الواحد. 네,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유가도 그야말로 치솟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이 아무래도 장기화되다 보면 세계 경제에 아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유지가 된다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증산을 요구해서 저유가를 유지하는 것을 계속 정책으로 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는 아니지만 봉쇄에 준하는 효과가 이렇게 나면서 달러가 지금 계속 급등하고 지금 81달러, 84달러 뭐 서부 텍사스유, 브렌트유 그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그냥 마냥 오래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들인 기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많이 오르는 것인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시차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미 싼 가격으로 사놓은 기름을 쟁겨놓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국내 유가가 같이 오르는 것은 이건 분명히 국내 어떤 그 유류 업체들이 단기간에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그런 분들이 좀 더 의지를 함께해서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게 적어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서 이제 미국 그 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강조했던 게 경제고 그 경제 분야에 자기가 성공을 했다. 최근에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도 장시간 그걸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사태 때문에 유가가 오르니까 트럼프 얘기는 그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거 곧 좋아질 거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오른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이거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돼.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을 하면 유가는 빨리 떨어질 것이고 위험은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적대적인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호르무즈의 위협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번 작전이 성공을 해서 이란을 아예 약화시키고 그런 위협을 근본 제거를 하면 유가를 흔들 수 있는 요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또 트럼프가 계획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전쟁이 빨리 끝나야만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기로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타깃은 쿠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서 이제 쿠바의 지도자까지 미국이 그리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쿠바라고 하는 그 나라가 원래 그 이란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 소위 말해서 먼로 독트린에서 나왔을 때는 베네수엘라하고 쿠바가 원래 먼저 타겟이었죠. 왜냐하면 거기가 소위 말하는 서방 진영, 그러니까 미국의 진짜 앞마당이고 미국이 여기를 지배하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쿠바가 가장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에 절대 석유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인도주의적인 에너지 지원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조금 그 전문가들이 좀 의아했거든요. 석유가 인도적인 석유가 있고 적대적인 석유가 있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분류해서 지원하려고 그러지 하고 이야기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책에 힘이 빨려서 이제 이것들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난 소리가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란에서 사태가 정리가 되니까 이제 다시 쿠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세해 나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여러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외교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국제 질서라는 게 국제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또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늘 법과 뭐 외교 이런 걸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특히 이제 신냉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위 신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이 통해지는 그 법이 뭐냐면 주먹입니다.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국의 늑대 외교, 전랑 외교, 힘.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힘으로 우리도 당한 적이 있었죠. 사드 보복 당한 적이 있었죠.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그다음에 크림 반도 그냥 먹어친 거 외교 아닙니다. 힘으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우선주의 마가 그래서 미국이 발표한 NSS 국가안보 전략, 그다음에 국방 전략에서도 신몬로 독트린, 그래서 그건 뭐 돈로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적어도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은 절대로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 네. 그 대표적인 타겟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대표적인 타겟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는 코앞에서 그랬기 때문에 예. 손을 본 것이고, 그다음에 쿠바도 그동안 반세기 동안 미국에 적대를 했고 소련과 손을 잡고 그동안 쭉 사실 미국 코앞에서 미국의 위협을 가했던 세력이고 예. 반세기 동안 외교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지난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수교를 하긴 했으나 아직은 노선이 사실은 미국에 가까운 노선이 아니거든요. 예. 베네수엘라를 타격하면서 제일 힘든 나라가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 국민들이 쿠바 정권, 오랫동안 정권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이 쿠바 국민 스스로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이게 외교도 있고 국제법도 있지만 힘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